대한민국 패션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성진그룹. 그곳의 심장부인 32층 회장실은 언제나 차가운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있는 한영숙 회장은 오늘따라 유독 가슴 한구석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메마른 회색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책상 위에 놓인 신입 비서의 인사기록 카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육중한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규칙적이고 절제된 리듬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비서인가? 거기 서류 두고 나가봐요. 보고는 나중에 받을 테니까. 하지만 평소 같으면 예, 회장님하고 물러갔을 비서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숙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선 젊은 여비서 이수진. 그녀의 목에는 고급스러운 정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낡고 때 묻은 실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실을 꼬아 만든, 이제는 색이 다발해서 본래의 색조차 알아보기 힘든 그 투박한 목걸이. 그것은 25년 전 영숙이 단칸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어린 딸의 무병장수를 빌며 손수 꼬아 만들어 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숙은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맞잡았습니다. 이 아이일 리가 없다. 아니, 이 아이여야만 한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름이 이수진이라고 했나? 수진은 미동도 없이 영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부터 회장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하게 된 이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라는 이름. 영숙이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벽을 보며 속삭였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얼굴을 뜯어보듯 살폈습니다. 오뚝한 콧날, 살짝 올라간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오른쪽 손목 끝에 살짝 보이는 희미한 화상 자국. 그건 수진이 3살 되던 해 영숙이 일하러 나간 사이 엎질러진 국 냄비에 대었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손을 붙잡고 통곡하고 싶었지만 수진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기에는 반가움이나 그리움 따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폐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적개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책상 밑으로 숨긴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순식간에 25년 전 그 지독했던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노름빚으로 살던 집마저 빼앗기고 갓난아기였던 수진을 업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그날, 영숙은 며칠을 굶으며 젖조차 나오지 않는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습니다. 아이는 배고픔에 지쳐 울다 잠들기를 반복했고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나랑 같이 굶어 죽느니 단 며칠이라도 이 아이를 배불리 먹여줄 곳에 맡기자고 말입니다. 그녀는 수진의 목에 직접 만든 실목걸이를 걸어주며 고아원 문 앞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돈 벌어서 딱 일주일 뒤에 데리러 올게. 꼭 올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영숙은 급성 폐혈증으로 보름 넘게 병원 사경을 헤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맨발로 고아원을 향해 달렸지만 원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어제 해외로 입양 갔어요. 여기 있어봤자 고생만 할 텐데 잘된 일이죠. 그날 영숙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영숙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은 그녀를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만들었습니다. 밑바닥 청소부부터 시작해
동대문 시장의 작은 점포를 거쳐 지금의 대기업을 일궈내기까지 영숙의 동력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힘이 생기면 내 딸이 나를 찾기 쉬워질 거라는 가느다란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거액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실종 아동 찾기에 앞장섰지만 정작 자신의 딸 수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자신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거리인 비서실로 말입니다. 수진은 서류를 영숙의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제가 회장님의 모든 일정과 건강, 그리고 개인적인 신변 보호까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시면 됩니다. 수진의 말은 정중했지만 영숙에게는 마치 너의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목에 걸린 실목걸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저 목걸이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면 수진도 알고 있는 것일까? 내가 자신을 버린 엄마라는 것을,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수진의 표정에서는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수진 비서. 앞으로 기대가 크군요. 수진은 짧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숙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25년 만에 나타난 딸. 하지만 수진의 눈에 서린 그 서늘한 기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숙은 직감했습니다. 수진은 단순히 취직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간직해온 낡은 실목걸이는 그리움의 징표일까, 아니면 복수의 칼날일까? 지독한 가난이 갈라놓았던 모녀의 인연이 이제 대기업 회장실이라는 화려하고도 잔인한 무대 위에서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에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으쪼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니?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영숙은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방금 나간 이수진 비서의 뒷모습이 환영처럼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특히 그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해진 실목걸이는 영숙의 기억을 가장 고통스러운 그날로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25년 전 영숙의 삶은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영숙의 남편은 틈만 나면 도박판을 전전하던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는 병원비는커녕 집안에 남은 쌀통마저 비워 노름 미천으로 삼았습니다. 영숙은 갓돌이 지난 수진이를 등에 업고 시장통에서 남들이 버린 채소 찌꺼기를 주워다 죽을 끓여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 낡은 장판까지 뜯어갔고 결국 한겨울 추위가 몰아치던 밤, 영숙은 어린 딸과 함께 차가운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 없는 모녀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이를 외투 안으로 꼭 품어 안고 지하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울음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꺽꺽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무능함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이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잠시만, 정말 딱 잠시만 좋은 곳에 맡기자고 말입니다. 그녀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머리맡에 자투리 실들을 모아 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은 복을 가져다주고 파란색은 무병장수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실을 꼬아 만든 투박한 목걸이를 수진의 목에 걸어주며 영숙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딱 일주일 뒤에 데리러 올게. 그때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따뜻한 방에서 같이 자자. 다음날 새벽 영숙은 수진이를 두꺼운 담요에 싸서 근처 고아원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레 놓아준 뒤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영숙은 그 길로 식당 설거지 일을 구하기 위해 온 동네를 헤맸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야 아이를 데려올 면목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했는지 영숙은 일을 시작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길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
그리고 아이를 버렸다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쳐 급성 폐혈증이 온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영숙은 이름 없는 행려병자로 분류되어 인근 시립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영숙은 오로지 수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죽음의 문턱을 버텨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영숙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병실 창문 너머로 내리는 하얀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링거 바늘을 뽑아버린 채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어느덧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린 뒤였습니다. 원장님, 우리 수진이 어디 있나요? 영숙은 고아원 원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대답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아니, 일주일 뒤에 온다더니 소식도 없고, 마침 해외에서 아주 부유한 부부가 한국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보냈어요. 아이 인생을 생각하면 거기서 크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소? 이미 수속 다 끝나고 어제 비행기 탔습니다. 이제 찾으러 와봤자 소용없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신은 그녀에게 성공의 기회는 주었을지언정 가장 소중한 딸을 지킬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딸 생각에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했고, 따뜻한 침대에 누워도 길가에 버려진 아이 생각에 찬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녀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아원이란 고아원은 모두 후원하며 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해외 입양아 지원 단체에 매년 수억 원을 기부하며 이름 모를 입양아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숙은 믿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곳에 올라가 있으면, 그래서 자신의 이름, 석자가 세상 천지에 알려지면 언젠가 딸이 엄마를 알아보고 돌아와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지만 영숙의 마음속엔 여전히 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고아원 대문 앞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이 환상이 아닌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준 실목걸이를 그대로 목에 걸고서 말입니다. 영숙은 집무실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값비싼 정장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딸을 잃고 울부짖는 가련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왜 이곳에 온 것일까? 왜 하필 나의 비서가 된 것일까? 영숙은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걸렸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입양 간 곳에서 행복하게 자랐다면 저토록 서늘한 눈을 가질 리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내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입양된 곳에서 모진 고생을 한 것은 아닐까? 영숙의 머릿속은 수천 가지의 추측으로 어지러웠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수진은 영숙을 원망하고 있었고, 그 원망의 깊이만큼이나 영숙의 가슴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딸은 선물이 아닌 영숙이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죄책감의 실체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집무실 문 쪽을 바라보며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실목걸이와 손목의 흉터.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유전자 검사지보다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서둘러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서 읽히는 그 깊은 증오가 영숙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평생 자신의 뒤를 봐주던 조사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람을 좀 찾아야겠네. 우리 비서실에 새로 들어온 이수진이라는 아이. 그 아이의 과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조사해줘. 조사관의 보고서가 올라오기까지 며칠 동안 영숙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근거리에서 수진을 지켜보는 것은 축복이자 고문이었습니다. 수진은 비서로서 완벽했습니다. 영숙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했고 업무 처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영숙과 눈을 맞추며 웃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수진은 업무 지시입니까?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조사보고서를 펼친 영숙은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보고서 속 수진의 삶은 영숙이 바랐던 부잣집에서 사랑받는 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해외로 입양된 지 불과 3년 만에 파양되었습니다. 양부모의 사업이 망하면서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진은 다시 낯선 땅의 차가운 보육시설로 던져졌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수진은 동양인 아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관심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그날 그냥 고아원 문을 부수고서라도 딸을 데려왔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영숙은 보고서에 실린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생기 없는 눈을 한 소녀가 영숙이 만들어준 그 실목거리를 생명줄처럼 쥐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그 목걸이는 그리움의 징표가 아니라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버려두고 떠난 엄마에 대한 원망을 잊지 않기 위한 낙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숙은 몸서리쳤습니다. 보고서의 끝에는 수진이 어떻게 성진그룹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충분히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오직 성진그룹 비서실만을 목표로 수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이미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자신을 버리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력가가 된 엄마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수진을 따로 불러 차를 대접하려 했습니다. 수진 씨,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여기 차 좀 마셔요. 수진 씨가 좋아하는 향일 거야. 영숙은 수진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은은한 과일 향이 나는 차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런 과일 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겹게 느껴질 때가 많죠. 어릴 적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수진의 말에 영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화려한 성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오셨을까요? 가끔은 궁금합니다. 성공을 위해 소중한 것을 버려야만 했을 때 회장님은 잠이 잘 오셨는지 말입니다. 수진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영숙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진은 이미 영숙의 죄책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고,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 내가 입양을 간 거라고, 지난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너를 찾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 서린 깊은 상처를 보며 영숙은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변명을 한들 그 모진 세월을 혼자 견뎌낸 딸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영숙은 그저 수진의 서늘한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엇갈린 20년의 시간은 너무나 길고 깊어서 진실이라는 다리 하나로 건너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수진이 원하는 방식이 복수라면 그 복수를 받아주겠노라고. 딸이 자신을 무너뜨려 화가 풀린다면 기꺼이 이 성진그룹이라는 성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영숙은 수진이 겪었던 그 아픈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아무도 없는 집무실에서 수진의 보고서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는 25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나지막이 수진의 옛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다 고칠게. 내가 받은 상처 엄마가 평생을 다해서라도 닦아줄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수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비서로서의 의무감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정체를 알게 된 후부터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낮 동안 비서로서 완벽하게 자신의 곁을 지키는 수진을 볼 때마다 영숙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영숙의 해임안을 만지작거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이사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 그 중심에 수진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조사관은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수진 비서가 박 전무 측 사람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비자금 파일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영숙은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라면 그럴 수 있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해. 그게 그 아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라면 기꺼이 내어줄 생각이다. 하지만 영숙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성진그룹의 정기 이사회를 앞두고 영숙의 건강 이상설과 함께 출처를 알 수 없는 내부 문건들이 찌라시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은 비서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밖으로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자신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수진뿐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회장실에서 영숙은 홀로 남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요즘 잠은 좀 자나? 얼굴이 많이 상했어. 영숙의 다정한 물음에 수진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영숙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조소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걱정이나 하시죠? 내일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날도 오늘이 마지막일 텐데요. 수진의 도발적인 말에도 영숙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아니 이 비서. 자네는 내가 이 자리에 연연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평생을 이 성을 쌓는 데 바쳤지만 사실 이 성은 나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었어.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지은 높은 탑이었는데 정작 기다리던 사람은 오지 않았거든. 영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기다렸다고요? 성공의 단맛을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셨던 게 아니고. 수진은 책상 위에 놓인 영숙의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가짜 감성으로 채워진 일기 따위로 죄책감을 씻으려 하지 마세요. 가난해서 버렸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당신 인생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추운 겨울날 고아원 앞에 버려진 아이가 어떤 공포를 느꼈을지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수진의 외침이 텅 빈 집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20년간 참아온 울분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혐오스럽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의 그 가식적인 위로,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당신이 쌓아올린 이 가짜 왕국이 무너지는 걸 똑똑히 지켜보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수진은 말을 마치고 폭풍처럼 방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수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항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가진 증오가 너무나 깊어서 진실을 말한다고 한들 과연 그 아이가 믿어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무너져줄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박 전무 일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이용해 영숙을 몰아낸 뒤 수진마저 토사구팽할 위인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대신 딸 수진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비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관, 내가 말한 변호사들을 다 소집해주게. 그리고 내일 이사회에서 내가 발표할 성명서를 다시 작성해야겠어. 주식 전량을 이수진 비서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영숙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그것은 엄마로서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이자 보호막이었습니다. 이사회를 하루 앞둔 밤, 영숙은 수진의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25년 전 수진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던 병원 진단서, 복사본과 수진의 입양 기록을 추적했던 수많은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이 이것을 읽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가게 될까요? 지독한 가난이 시작했던 이 비극의 끝에서 모녀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성진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의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모인 이사들은 박전무를 중심으로 승전고를 울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완벽한 모습으로 영숙의 곁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영숙을 단숨에 몰락시킬 내부 기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전무는 수진과 눈을 맞추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신호만 떨어지면 수진이 그 서류를 터뜨릴 차례였습니다. 영숙은 이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저의 해임안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진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전무가 나서서 영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런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비서실에서 제보된 회장님의 비리 문건들이 이미 우리 손에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영숙의 뒤에 서 있는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한번 돌아본 뒤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박 전무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건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영숙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영숙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수진 비서는 25년 전 제가 가난 때문에 잃어버렸던 제 친딸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수진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딸을 버린 죄인입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해 잠시 맡긴다는 것이 영영 이별이 되었고 저는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 이 회사를 일궜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분과 재산은 이미 오늘 아침자로 이수진 씨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제 딸 이수진입니다. 수진은 잡힌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사서 위기를 넘기겠다는 건가요? 당신이 나를 버린 그 추운 고아원 앞을, 내가 겪은 그 모진 파양의 세월을 돈 몇 푼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수년을 기다려온 그녀였지만 정작 원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딸이라 부르며 안아주자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전무가 당황하며 수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비서, 아니 이수진 씨, 약속이 다르지 않소. 회장의 비리 장부를 내놓으란 말이오. 그래야 당신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은 박전무를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찢어 발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던 장부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어. 내가 만든 건 당신들이 그동안 회장님 몰래 빼돌린 횡령 자료와 리베이트 목록이지.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수진이 박전무 일당과 접촉했던 것은 영숙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토록 비정한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수진은 조사를 하던 중 오히려 주변 이사들이 영숙을 배신하려는 음모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수진은 엄마를 향한 증오와는 별개로 자신의 엄마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손에 무너지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 당신을 무너뜨려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니까. 수진은 말을 마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흩어진 박전무 일당의 비리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복수를 꿈꾸며 돌아왔지만 정작 그녀가 한 행동은 엄마의 왕국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과 함께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차마 다 지우지 못한 사랑의 흔적을 말입니다. 지독한 가난이 갈라놓았던 모녀의 정체는 이렇게 가장 잔인하고도 극적인 순간에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해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방패 삼아 다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성진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의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모인 이사들은 박전무를 중심으로 승전고를 울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완벽한 모습으로 영숙의 곁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영숙을 단숨에 몰락시킬 내부 기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전무는 수진과 눈을 맞추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신호만 떨어지면 수진이 그 서류를 터뜨릴 차례였습니다. 영숙은 이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저의 해임안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진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전무가 나서서 영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런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비서실에서 제보된 회장님의 비리 문건들이 이미 우리 손에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영숙의 뒤에 서 있는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한번 돌아본 뒤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박 전무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건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영숙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영숙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수진 비서는 25년 전 제가 가난 때문에 잃어버렸던 제 친딸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수진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딸을 버린 죄인입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해 잠시 맡긴다는 것이 영영 이별이 되었고 저는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 이 회사를 일궜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분과 재산은 이미 오늘 아침자로 이수진 씨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제 딸 이수진입니다. 수진은 잡힌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사서 위기를 넘기겠다는 건가요? 당신이 나를 버린 그 추운 고아원 앞을, 내가 겪은 그 모진 파양의 세월을 돈 몇 푼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수년을 기다려온 그녀였지만 정작 원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딸이라 부르며 안아주자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무가 당황하며 수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비서, 아니 이수진 씨, 약속이 다르지 않소. 회장의 비리장부를 내놓으란 말이오. 그래야 당신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은 박 전무를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찢어발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던 장부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어. 내가 만든 건 당신들이 그동안 회장님 몰래 빼돌린 횡령 자료와 리베이트 목록이지.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수진이 박 전무 일당과 접촉했던 것은 영숙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토록 비정한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수진은 조사를 하던 중 오히려 주변 이사들이 영숙을 배신하려는 음모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수진은 엄마를 향한 증오와는 별개로 자신의 엄마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손에 무너지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 당신을 무너뜨려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니까. 수진은 말을 마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흩어진 박 전무 일당의 비리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복수를 꿈꾸며 돌아왔지만 정작 그녀가 한 행동은 엄마의 왕국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과 함께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차마 다 지우지 못한 사랑의 흔적을 말입니다. 지독한 가난이 갈라놓았던 모녀의 정체는 이렇게 가장 잔인하고도 극적인 순간에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해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방패 삼아 다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영숙이 남기고 간 낡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눈물에 젖어 얼룩져 있었고 글씨는 급하게 쓴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일기의 첫 장은 수진을 고아원에 맡겼던 그의 겨울의 기록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14일. 수진아, 엄마는 오늘도 병원 침대에 누워 내 이름을 부른다. 의사는 내가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거라 했지만 엄마는 죽을 수 없다. 내 목에 걸어준 그 실목걸이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내가 고아원 문틈으로 나를 보던 그 눈빛이 가슴에 박혀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수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이후 20년 동안 영숙이 수진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리면서도 딸의 소식을 준다는 말에 무작정 달려갔던 날들. 미국 입양단체를 찾아가 영어가 통하지 않아 바닥에 엎드려 빌었던 사연, 그리고 수진의 행방을 놓쳤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그으며 써내려간 참회로까지. 수진이 그토록 증오했던 엄마의 성공은 사실 딸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가짜야. 다 거짓말이라고. 수진은 일기장을 내던지며 소리쳤지만 일기장 사이에서 툭 하고 떨어진 낡은 사진 한 장에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입양 가기 직전 고아원에서 찍힌 아주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영숙의 지문이 닳도록 문지른 흔적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딸 수진아, 엄마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다시 만나는 날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 순간 수진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숙의 비서실에서 온 다급한 연락이었습니다. 이 비서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셨는데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세요. 수진은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들어서자 차가운 병원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벤치에는 영숙의 비서들과 수행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걸음으로 수술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불이 켜진 수술실 안에는 평생을 자신을 찾기 위해 살아온,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쓰러진 노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지친 기색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환자분의 삶의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신 분 같아요. 가족분이 곁에서 계속 말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수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게 누워있는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내쉬는 영숙은 대기업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자식에게 미안해 죽지 못해 살아온 가련한 노인이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중환자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영숙의 주름진 손에는 수진이 던져버렸던 그 낡은 일기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일어나요.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요? 나 아직 당신 용서 안 했어. 나한테 사과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받은 상처들 당신이 다 닦아준다고 했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오열로 변했습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나 여기 있잖아. 수진이 여기 있다고. 25년 만에 수진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부르고 싶었지만 원망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그 이름. 수진은 영숙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갈라놓았던 모녀의 시간이 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눈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가락이 수진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20년의 세월이 용서라는 이름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절규가 닿은 것일까, 기적처럼 영숙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힘겹게 눈을 뜬 영숙은 산소호흡기 너머로 자신을 부르며 울고 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영숙은 말을 내뱉을 기운조차 없었지만 떨리는 손을 들어 수진의 젖은 뺨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25년 전 고아원 문 앞에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날의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아, 내 딸 수진아. 영숙의 갈라진 목소리에 수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영숙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꼭 맞댔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 일기장 다 읽었어요. 엄마가 나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만 마세요. 나 이제 겨우 엄마라고 불렀단 말이야. 영숙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이 딸의 부름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은 보물처럼 쥐고 있던 일기장을 수진의 손에 쥐어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을 다 가진 여회장의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보석을 되찾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몇 달 뒤 성진 그룹 회장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선 긴장감 대신 부드러운 차 향기가 방 안을 채웠고 영숙의 책상 옆에는 수진의 책상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영숙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수진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든든하게 지켜보는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차가운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따스한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예전의 그 낡은 고아원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현대식 건물로 바뀐 그곳에서 모녀는 자신들처럼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복지 재단을 세웠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빨강파랑 실목걸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가족과 헤어지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영숙과 수진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영숙과 수진은 한강변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수진은 영숙의 팔짱을 꼭 끼고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20년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평범하고도 소중한 풍경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목에 걸린 그 낡은 실목걸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 낡은 걸 아직도 하고 다니니? 엄마가 예쁜 보석 목걸이 수백 개라도 사줄 수 있는데. 수진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이게 더 귀해요. 나를 버티게 해준 것도, 결국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도 이 실목걸이였으니까요. 이건 내 목숨줄이나 다름없어요. 영숙은 딸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가난은 모녀의 육체를 갈라놓았고 세월은 마음을 핥히었지만 끝내 끊어지지 않았던 인연의 끈이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영숙은 비로소 긴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엄마 딸로 돌아와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남은 시간은 엄마가 나 찾으러 다닌 시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채워줄게요. 지는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지독했던 가난의 기억은 이제 희미한 흉터로 남았고 그 위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집무실에서 마주했던 기막힌 운명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모녀의 이야기로 막을 내렸습니다.